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청원들이 올라오죠. 글을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글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에 올라온 하나의 글이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죠. 청원인은 20대 여성이었고요.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을 읽은 사람들이 이 사건 경위와 남편을 살해한 범인의 정체를 알고 충격을 받게 돼요. 범인이 피해자의 11년지기 절친이었거든요. 그것도 단순한 절친이 아니었고요. 피해자가 결혼할 때 사회까지 봤을 정도로 정말 친한 친구였던 거예요. 청원을 올린 여성은 남편이 억울하게 사망했다며 호소합니다. 현재 범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감형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죽음으로 채 누리지도 못한 신혼의 행복이 슬픔으로 바뀌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2번 살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11년 절친과 이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사건은 2019년 12월 두 친구가 마주 앉아 있던 술자리에서부터 시작돼요. 지금부터 친구를 살해한 피의자를 김 씨, 왼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사망한 피해자를 최 씨로 지칭할게요. 두 사람 모두 31세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피의자 김 씨는 항공사 승무원이었고요. 최 씨는 현직 경찰관이었어요.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만났고요.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온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날 술자리를 했던 건 김 씨가 저녁을 사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였어요. 사실 김 씨가 되게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던 고민거리가 그날 해결된 날이었거든요. 당시에 김 씨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몰카 관련 혐의였다고 해요. 김 씨가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이 엄청 났었다고 합니다. 항공 승무원이었대요,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장에 해외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김 씨는 평소에 즐겨 마시던 술도 3개월 동안 끊었다고 합니다. 이때 곁에서 김 씨를 챙겨주고 위로해줬던 친구가 바로 사망한 경찰 최 씨였던 거죠. 최 씨는 김 씨를 위해서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어떤 현직 경찰로서의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요. 친구로서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김 씨는 그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죠. 그렇게 고마움과 어떤 후련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리가 그날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게 12월 13일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영등포의 한 주점에서 만났어요. 김 씨도 그동안 있었던 시간들을 다 털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술을 마십니다. 이 술자리가 오후 7시 20분경에 시작이 됐고요. 1차 자리가 마무리되는 저녁 10시까지 두 사람이 소주 4병을 나눠 마셔요. 당시에 가게 사장이 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둘 다 되게 키도 크고 잘생겼었대요. 근데 거기다가 또 되게 점잖기까지 해서 인상에 남았다라고 했어요. 뭔가 시끄러운 일을 벌인 게 아니라 되게 멀끔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되게 점잖았다. 그래서 기억에 남았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내내 조용히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요. 뭐 눈에 띄는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최 씨가 이렇게 안주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찰 동료에게 보내기도 했었대요. 분위기가 안 좋았다면 뭐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겠죠. 두 사람은 근처에 있던 찌개집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게 2차였죠. 당시 가게의 CCTV에도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 찍혀요. 여기서도 별다른 모습, 뭐 이상한 낌새는 없었어요. 그때 최 씨의 아내도 이 두 사람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친구 아내와 이 김 씨가 통화를 하면서 김 씨는 술을 조금 많이 마실 건데 친구랑 좀 집에서 같이 자고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실 두 사람이 워낙 오래된 친구이기도 했고 결혼식 사회까지 봐준 친구였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게 결혼하고 나서 첫 외박이었대요. 1시간 반 정도 2차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CCTV 속의 모습을 보면 서로 막 계산을 하겠다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그냥 보통 친구 사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2차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 두 사람은 택시를 탔고요. 김 씨의 집 근처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동을 하면서 최 씨는 아내에게 외박을 허락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김 씨의 집 근처로 바로 향했죠. 여기서 3차로 양주를 마셔요. 이날 두 사람이 먹은 술의 양이 소주 6병, 맥주 1병, 위스키 반병이었습니다. 적은 양이 아니죠. 이미 3차가 끝나고 나서 둘 다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김 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시각이 새벽 1시 59분경이었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CCTV에 찍힙니다.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갔잖아요. 집에 들어가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요. 갑자기 김 씨가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단으로 허겁지겁 건물을 내려와서 옆동으로 갑니다. 이 옆동에 김 씨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옆동 현관에서 속옷을 벗어 던지고 여자친구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당시에 여자친구는 집에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김 씨는 아무도 없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그날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요. 김 씨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왔고요.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119로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친구가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씨가 의식이 없다는 거죠. 김 씨가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구급대가 곧장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이미 최 씨는 끔찍한 모습으로 사망해 있는 상태였어요. 바닥 전체가 피로 물들어 있었고요.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한 말 그대로 다 짓이겨진 상태였어요. 사인은 머리 덮개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및 얼굴 손상에 따른 질식이었습니다. 이미 얼굴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부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살점, 귀 모두 다 찢어진 상태였죠. 이건 명백한 살인 정황이 맞죠. 구급대에 이어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김 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임을 자백하고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119에 신고하기 전에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놨어요. 신고 전에 이미 나를 방어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유족들이겠죠. 최 씨의 아내는 남편이 친구와 함께 있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도 친구 김 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나? 그래서 심장마비가 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에서 형사사건이다. 맞은 흔적이 있다. 이건 절대로 그냥 죽을 수 없는 흔적이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 거죠. 이때 최 씨의 부모님은 김 씨가 그랬을 거란 생각을 전혀 못하고 너도 얼마나 놀랬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거지.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싸운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왜 싸웠는지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상대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한 공격을 했음에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싸웠다,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김 씨의 몸에 그 어떤 상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이 싸웠으면 본인도 어딘가 상처가 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싸움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어요. 최 씨의 시신에 방어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방어할 틈도 없었던 갑작스러운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정말 싸움이 맞을까요? 김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파편적인 진술을 이어갑니다. 사건의 경위를 알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항상 사건 준비할 때 판결문을 항상 열람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현재 판결문 열람 제한이 걸려 있어요. 저희 작가님도 자료조사 하시면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판결문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검찰의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공소장에 기재된 그날의 사건 경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찰 수사 내용도 포함이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의자 김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그날 술자리가 3차까지 이어졌어요. 3차가 끝난 오전 1시 20분경에 김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최 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습니다. 그때 최 씨가 김 씨의 집에 가는 걸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대요. 그런 최 씨를
김 씨는 취한 사람 취급하면서 택시에 태우려 했고 이때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기어코 김 씨가 최 씨를 집으로 데려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부터 최 씨에 대한 화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화가 쌓였다라는 것도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집에 가겠다고 했으면 택시를 타고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면 끝날 걸 굳이 왜 자기 집까지 데려가려고 했냐는 거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분노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이후에 김 씨는 여자친구하고 영상통화를 했는데요. 이 통화가 끝난 직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 씨가 잠들지 않고 계속 집에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3개월 만에 마신 술에 취하고 지쳤다는 김 씨는 사실 이것도 본인의 표현이에요. 김 씨는 이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이용해서 친구 최 씨를 제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순식간에 최 씨의 몸 위에 올라탔고요. 오른팔로 목과 쇄골 부위를 눌렀어요. 이때 최 씨도 목 부위를 밀어내면서 강하게 저항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게 점점 몸싸움이 심하게 번졌다는 거죠. 김 씨는 최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힘껏 내리쳤고요. 이미 저항할 수 없게 된 최 씨의 머리를 붙잡고 다시 방바닥에 내리찍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전신과 방바닥은 피범벅이 됐고요.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됐죠. 이때 범행을 저지르고 속옷바람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던 거예요. CCTV에 찍힌 게 그 모습이었던 거죠. 당시 김 씨가 계단을 통해서 건물을 빠져나왔었는데 계단 손잡이에 이렇게 혈흔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집으로 향한 김 씨는 현관에서 속옷까지 벗었고요. 아무도 없는 여자친구 집에서 몸을 씻고 잠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스스로 119에 신고를 했던 거죠. 이미 그 전에 변호사까지 다 알아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의 경위였는데 사실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왜 그랬을까? 범행 동기가 뭘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텐데 단지 친구가 내 뜻과는 다르게 집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공격을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람을 그것도 친구를 때렸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동기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죠. 전문가는 얼굴을 집중 가격하는 건 굉장히 깊은 원한이 순간적으로 폭발했을 때 확인되는 패턴이라고 지적합니다. 두 사람이 겉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가족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 사이로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남들이 모르는 어떤 깊은 앙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한 최 씨의 아내가 생각했던 범행 동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제가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김 씨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앙금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최 씨의 아내는 갖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4에서 5개월 전에 김 씨가 몰카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친구 최 씨, 그러니까 최 씨가 경찰이니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대요. 너무 억울하다면서. 그때 최 씨가 동료에게 친구가 형사고발을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형사고발 당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냐, 이런 내용들을 동료에게 대신 물어봐주고 또 그 내용을 또 알려주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김 씨가 한술 더 뜬 거예요. 단순히 어떤 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내 수사를 담당하는 팀에다가 직접 좀 물어봐 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 씨가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물어봤대요.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진짜 몰카 안 찍었어? 내가 봤을 땐 너도 잘못 있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때는 친구끼리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투로 떠보듯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김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오갔던 말들이 혹시 김 씨의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최 씨의 아내분이 추측했던 내용이었어요. 두 사람이 김 씨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분명 트리거가 되는 어떤 말들이 오갔을 거고 사건이 벌어졌을 수 있겠죠. 전문가의 생각도 아내와 비슷했어요. 사망한 최 씨가 순간순간 친구로서 어떤 솔직한 감정과 의견을 피력한 건데 김 씨가 그걸 어떤 친구로서의 조언 이런 걸로 좀 곱게 수용하지 않고 이걸 다 쌓아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서 앙금이 생겼고
경찰이라고 나를 범죄자 다루듯이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확장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 씨가 주장하는 최 씨가 집에 가려 했다. 그러니까 친구가 집에 가려 했다. 이 주장도 사실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물론 최 씨의 마음이 중간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 씨는 분명히 아내에게 통화 이후에 문자를 보냈어요. 외박을 허락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김 씨는 최 씨가 집에 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분노가 폭발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분노가 고조되고 있었다라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생각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왜 그렇게 싫다는 사람을 굳이 자기 집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이것도 지금 좀 의문이에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경찰 조사 초기에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만큼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그 범행 동기가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일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끝까지 집에 가려는 친구를 말리다가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에 나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김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요. 2020년 6월에 1심 재판이 열립니다. 검사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죄질이다.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운 친구 사이로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의 사이다. 그런데 범행 방법이나 상황은 어떠한 원한 관계의 살인보다 처참하다. 이렇게 구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씨는 피해자 부모님께서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평생 참회하고 빌며 살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요. 김 씨가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폭행 강도와 방법, 범행 직후의 행동을 비춰봤을 때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8년인 거죠. 김 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다고 전제해도 김 씨가 사건 당시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범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요. 당시에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수차례 씻어냈다는 것. 두 번째, 피해자에게 어떤 저항도 받지 않았던 것. 세 번째, 범행 당시의 공격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에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이러한 점들을 꼽았습니다. 다만 계획적 범행이 아닌 폭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런 것들이 유리한 양형의 이유로 참작됐죠. 결과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18년형이 선고가 된 건 김 씨의 계획적 범행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8년형이 선고되면서 피해자 최 씨의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죽였는데 이게 뭐냐 라면서 울부짖었죠.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수차례 외치면서 판사를 향해 절규했고요. 결국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됐고요. 김 씨의 형량은 최종적으로 징역 18년으로 확정됩니다. 유족들은 그날 아들을 말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사실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던 그날이 가족 송년회를 하기로 한 날이었대요. 그해 추석에 아들을 못 봐서 부모님은 송년회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행복했어야 할 그날에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모두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거죠. 사건 발생 다음 날에 피의자 김 씨가 119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알렸을 때도 피해자의 가족은 아들이 돌연사했다고만 생각을 하고 김 씨에게 네가 얼마나 놀랐겠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걱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내 아들의 가장 친했던 친구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유족을 2번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사람은 20살에 대학 동기로 만났다고 합니다. 대학생활 내내 붙어 다녔대요. 당시에 김 씨가 타지에서 올라와서 생활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최 씨의 가족들도 특별히 김 씨를 챙겨줬다고 합니다. 집으로 불러서 밥도 먹이고 외식도 함께 했고요. 종종 잠도 재워줄 정도로 정말 아들처럼 신경을 써줬던 친구였어요. 심지어 최 씨는 자신이 군대를 가고 나면 김 씨가 외로울까 봐
친구들에게 한 번씩 좀 들여다봐달라 이런 부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신경 써준 친구를 살해한 거죠. 계속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정말 그날 갑자기 생긴 분노로 인한 범죄가 맞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살해 이후에 증거가 될 만한 혈흔을 여기저기 다 묻히고 다니면서 CCTV에 다 찍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최 씨를 계획적으로 집으로 불러들인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 조금 확신이 드는 건 만약에 분노가 고조되어서 살해됐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과연 최 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해서였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최 씨는 아내에게 외박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었죠. 최 씨 아내와 전문가의 추측대로 과거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쌓였던 이 최 씨에 대한 분노가 1차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서운함과 분노가 술을 마시고 나서 조절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트리거가 중간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좀 생각이 기울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김 씨는 과거에도 술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건 맞습니다. 술자리에서 당시에 교환학생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얼굴을 때려서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그 사람이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가 발단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한 자리, 같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시기 시작해도 거기서 뭔가 술 취한 상태에서 내 심기를 건드리는 상황이 되면 바로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이 상대를 향해서 드러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전히 그날의 범행 동기는 두 사람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김 씨가 했던 주장 이외에 어떤 범행 동기가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뭐가 됐든 11년지기 친구를 그렇게 모욕적으로 살해한 죄에 대한 대가가 50대가 되기 전에 끝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겠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